우리가 이제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워낙 호재가 없다 보니까 네. 악재만 시장에 난무하니까 네. 좀 휴전이라도 하면 종전이라도 하면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사실 휴전은 일시적으로 다시 그냥 의미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아, 휴전이요? 네. 아, 근데 휴전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길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다 포기했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일단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휴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또 휴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물가에 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아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장기적으로가 항상 문제인 거죠. 이게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네. 네, 별로 영혼이 없어 별로 보여요. 기대치가 없습니다. 우리 뭐 러시아 요새 힘 안 나죠? 네. 지치죠. 지치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피부도 네네. 루트로닉 주가도 떨어지고. 아니, 어제는 뭐 오르긴 했는데, 이제 세안을 할 때 이제 피부가 느껴지잖아요. 상당히 까칠까칠하다는 게, 참 안 좋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이제까지 보면은 왜 바닥 체감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뭐 휴먼 지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지금의 시장 상황 뭐 여러 가지 벌어지는 뉴스라든가 우리 참여자들의 이런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느끼시기에 과거 데이터로 체감적으로 바닥권에 있을 때 아주 힘들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면 아직 더 지나봐야 돼요? 사실 뭐 예전처럼 완전히 뭐 그런 부분들을 딱히 보긴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어제 제 또 고등학교 동창 친구 한 명이 이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가지고 야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살겠나 그러면서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웬만하면 더 연락 안 하는 친구들이 연락이 또 오는 거를 봤을 때 이게 좀 약간 얼추 많이 반영이 되고 얼마나 힘들면 연락 안 하던 나한테 연락을 그렇죠. 했다. 왜냐하면 증권회사 직원한테는 이제 전화하면 왠지 종목 물어보는 거 같고 상담하는 것 같아서 약간 친구들이 오히려 더 뭐 미안해하면서 전화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제가 한 9시 반인가 10시에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죽겠다 하면서 막 계속 죽겠다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지금 다 그럴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한다는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좀 뭐 약간 그래도 2020년에는 다 이제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장이었기 때문에 빨랐죠 그때. 네네. 그때는 뭐 괜찮았는데 그때 벌었던 거 다 반납하고 완전히 손실로 접어들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친구한테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그리고 언제 돌아설지는 난 솔직히 난 모르겠다. 나도 증권회사 직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항상 뭐 회복되는 케이스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그 희망 가지고 일단은 좀 죽지 말고 버텨봐라라고 그는 저는 뭐 그 정도밖에 이야기해 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 버티고 다음에 살아서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살아서 만나자. 네, 살아서 대구에서 이제 만나자라고 그렇게 끊었고. 어제 또 한 명 이제 제 동기 중에 이야기한 친구는 LNF 이제 2차전지 양극재 하는 회사 LNF의 그 임원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야 걔가 금마가 부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그 임원에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회사 지분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최근에 LNF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2019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2, 3년 그렇죠. 많이 10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야 오히려 걔는 지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고 팔지 않았으니까 걔가 오히려 제일 위너네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내려가면 한 잔 사라 그래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씁쓸해 했습니다. 네. 네. 씁쓸하네요. 씁쓸하죠. 네. 그래서 LNF는 별로 안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다들 그런 심리일 거예요. 죽겠다. 지친다. 네. 아마 이럴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지치지만 자, 네. 힘 빠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는 우리 김혜님. 네. 그러나
사장님의 비료로 1,000만 원짜리 데이터를 보시는 우리 키맨님의 데이터 분석을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또 이렇게 남들이 다 지치고 힘 빠질 때가 열심히 또 공부해두면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빨리 올라탈 수 있고 그다음에 내 계좌의 손실도 또 빨리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남들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 네. 얘기 하시니까 제가 하나 얘기가 떠올라서 네. 제가 전에 정말 영업을 잘하는 영업사원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의 마인드는 정말 다르더라고. 다른 영업사원들은 비가 오고 막 장마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 이제 일하기가 싫은 거야. 네네. 그리고 나가봐야 힘들고 옷 젖고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이렇게 뭐 할까 그러고 이제 놀 생각들을 하는데 이 양반은 그때 더 일을 바짝 당겨서 하더라고. 왜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모두가 경쟁자들이 누주해졌을 때, 그 다음에 폭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져서 고객들이 안 움직이고 집에 있을 때, 네네. 이때 만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때가 영업하기 더 좋은 기회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갑자기 제 과거가 생각이 나네요. 과거, 우린 키맨님의 과거가 안 궁금해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저도 2004년도 1월 달에 이제 신입사원 때 여의도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부서에 이 배치를 받았을 때 제가 막내였고 다 선배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선배들을 제끼고 이길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주말에도 나는 열심히 글 쓰고 방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주말에는 다시 쉬고 조금 약간 좀 여유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모 기숙사에 이제 처박혀가지고 계속 글 올리고 방송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선배들을 제끼고 이제 실적을 이제 탑을 했었죠. 그때 이제 저를 이제 전문가로 지정하신 이제 고객분들이 제일 많아서 계속 이제 상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갑자기 일단 그래서 두 가지가 떠올라. 이 여기에서의 관점에서 제끼다 그러니까 왜 난 조폭이 제끼는 게 예. 떠오를까? 그 다음에 우리 자화자찬. 아니에요. 근데 키맨님의 그 열정은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한번 열심히 한번 우리 간접단과 네, 힘을 내서 오늘도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가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우리 간접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휴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지표들 몇 가지만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위안화는 최근에 6.7위안 위에서 아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양호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중국 증시는 뭐 최근에 약간 한 5일 연속 6일 동안 이렇게 행보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장중에 2% 가깝게 코스닥이 빠지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중국 상해 지수는 0.5% 정도의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중국 상해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지수가 왜 이렇게 강한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뭐 경기 부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차이나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 2%. 최근에 6월 10일 날 발표된 것은 2.1%입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2.2였는데 2.1에 나왔죠. 그래서 7월 달 나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글로벌리 물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를 넘어섰고요. 미국도 8 넘어섰고 유럽도 다 그런 숫자인데 중국은 물가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죠? 금리를 이렇게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 쪽에 에너지가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의 물가가 저렇게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제 나온 요 기사가 요 기사도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만 신났대요. 중국만 신났다는 이유는 아주 싼 러시아의 석유를 헐값에 들어오니까 중국이 신났고 그러자 러시아의 싼 석유를 중국이 막 사니까 야 이란이 우리도 가격 인하해 줄게. 자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러한 국가들 생각해 보시면 많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비싼 그다음에 환율도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중국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 초반에 저런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나라가 원자재를 또 이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부분도 하지만 우리는 원자재가 보통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그죠? 중국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수입해오는 이런 유가도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기대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휴전 이야기도 종전 뭐 그런 기대치도 있겠지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사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뭐 인하해 준다든지 무관세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책적인 또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사오는 물건값을 이제 떨어뜨려야지만 미국이 올라가는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7월 5일이잖아요. 그죠? 7월 6일, 그 다음에 8월 23일, 9월, 이렇게 7, 8, 9월 달 순차적으로 중국의 관세 연장 여부 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이제 USTR에서 조금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준다면 요 또한 시장에서 또 단기적으로 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이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이 19,000 정도 깰 뻔했는데 19,000 깰 뻔하다가 다시 지금 2만까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미국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휴장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유럽의 흐름들을 이제 점검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유럽에서 가장 또 경제 강국인 독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독일도 지금 머리 위에 갭 저항이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3,500포인트를 이렇게 이탈할 때 갭 하락으로 저항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를 메우지 못하니까 밑으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된 상태고요. 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작은 갭이 열려 있고 뭐 몇 가지 갭들이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지수가 상당히 좀 약한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이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과 독일과는 상황이 좀 다르죠. 독일은 제조업이 강하고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5월달 무역 적자 10억 유로를 기록했다. 원래는 30억 유로 흑자를 예상을 했는데 무역 적자가 나타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약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도 뭐죠? 에너지를 대부분 이제 뭐 해외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무역 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은 뭐 IT 이런 내구재들, 소비재들 뭐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갭 하락을 만들면서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독일의 흐름. 자,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유럽 증시에서 독일 빼고 또 영국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 또 영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 상승, 그래서 유럽 증시에서 영국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 그래서 독일과 영국이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정도로 가볍게 한번 유럽 증시는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급 우려 이슈에 따라서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갔다. 뭐 이러한 부분이 오늘 이제 헤드라인을 지금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좀 잡혀야 좋은데 유가가 다시 올라갔다. 뭐 그런 내용인데 유가 한번 볼까요? 유가 보니까 108달러 정도 수준에 있던 유가가 110달러 위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유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 우려감이 나타나니까 다시 지금 위로 좀 튀고 있는데 유가가 안정을 찾아야지만 우리 이머징,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들한테는 좀 우호적인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그런 그림이 오늘 새벽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이든이 기존의 정책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강조하는 게 민주당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본인의
대선 공약을 한두 개씩 이제 파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 공급을 뭔가 해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 판단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거를 반대하고 좀처럼 허가해주지 않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석유라든지 가스를 이 바다에 가서 시추하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죠? 심해에서 시추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검토하겠고 조만간에 발표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제 우리가 이제 조선주라든지 이제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그동안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림이 좀 나타났는데요. 어제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석탄 발전소를 다시 조금 약간 재개를 좀 하려고 하는 가동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동안 이제 올랐던 이 섹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뭐 높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신다면 앞으로 석유와 가스와 같은 해양 시추 허가가 늘어난다면 해양 프로젝트가 활발해지고 증가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 해양 프로젝트를 가장 잘하는 대표적인 조선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은 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오늘 새벽에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본 기준으로 최근에 추이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봉으로 그냥 일간 기준으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년물 금리 많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3%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도 3.5%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2.9%까지 이렇게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매크로 통화 쪽 움직임을 한번 보겠는데요. 유로화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1.042 정도 수준에서 그냥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횡보 내지 소폭 이렇게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달러는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 뭐 아주 큰 달러 강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라는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편입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여기 104,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4를 깨고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야지만 외국인들의 조금 뭐 순매수의 반전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가 여전히 유지가 오늘 새벽에도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달러 원환율도 당연히 1297원, 1300원 여기에서 계속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1,300원을 돌파해서 가지는 않고 있어요. 시스템적 위기나 뭐 금융위기 같은 이런 뭐 시그널을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1,300원을 돌파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1,3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절대적인 매도 규모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지난주 후반 대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 팔 만큼 판 게 아닌가 생각이 있는데 위로 튀지 않고 더 이상 여기서 강하게 위로만 튀지 않고 여기서 조금 머물러주면 오늘 오늘은 외국인들의 코스피 코스닥에서의 순매도 규모의 절대적인 금액의 감소를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많이 묻다 이가 팔 만큼 팔았으니까 좀 한번 오늘은 한번 멈춰줘라 라고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적어도 팔지만 않아도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하일드도 오늘 쉬었습니다. 쉬었기 때문에 어제 그냥 그 숫자 그냥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일드 채권 시장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5.92 정도 숫자만 기억을 하시고 내일 제가 아침에 와서 이 6을 돌파했는지 아니면 5.92보다 내려왔는지 그 부분 한번 우리가 보겠고요. 주간 단위로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장 출발할 때 순매도로 방향을 잡는지 그 부분을 항상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코스피와 외국인들의 수급을 제가 같이 이제 그려놓은 건데, 시작과 동시에 빨간색이 이렇게 매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중 내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오전 11시까지 나오다가 그 뒤로 조금 이렇게 한 1,500억 정도 매도 나오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잡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만약에 매도가 잡히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아니라 조금 멈추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판에 요거 보이시죠? 막판에. 어제도 이제 오후 들어서 1시부터 해서 이제 지수가 땡기지 못하니까 반대 매매 매물을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좀 그런 물량들이 급하게 출회가 되면서 지수가 2% 이상 갑자기 밀렸고요. 그때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로 좀 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가 막판에 조금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좀 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고, 자, 요겁니다. 요거 코스닥 쪽이죠. 코스닥이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빠지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주워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팔다가 어제 한 500억 매도 안쪽으로 이제 매도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오늘 한번 좀 순매도가 줄어들지 아니면 또 순매수로 살짝 돌아설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장 초반의 움직임 일단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제 저렇게 파는 동안 기관들이 어제 이제 주식을 좀 담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래는 쌍끌이 매도가 나오다가 어제는 기관들이 좀 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뭐 사모펀드에서 이제 담은 게 아니라 어제 금융투자라는 이제 주체가 있거든요. 금융투자. 여기는 증권사도 편입이 되죠, 그죠? 금융투자라는 주체에서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디를 샀는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삼성전자를 1,560억 샀고, 하이닉스를 267억,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사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고 최근에 선물은 매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과 현물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금융투자는 오히려 좀 싼 현물을 바스켓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사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액티브적인 움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싼 현물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이 금융투자 창구로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연속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매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면 어제 한 종목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많이 매도한 그림은 아니었는데요. 원래는 뭐 반도체 섹터를 동시에 매도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어제 특징적인 부분은 GS건설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GS건설. 이제 우리 GS자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이제 팔고 있는 회사인데,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GS건설이 어제 이베스트라는 증권사 아시죠? 이베스트라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어제 나왔습니다. GS건설에서.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올 때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2분기 실적이 그나마 양호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좋아질 기업, 그리고 하반기에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2분기 실적 구간에서 선방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2분기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면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면 지금은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종목별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GS건설이 가장 먼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할 때는 EPS에다가 밸류에이션 멀티플 펄을 구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 아니면 BPS에다가요. PBR이라는 것을 곱해서 이렇게 구하죠. 두 가지 공식을 구합니다. GS건설은 보통 우리가 이제 건설 업종이기 때문에 시크리컬 업종이죠. 그러면 시크리컬 업종은 밑에 있는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하게 됩니다. 어제 GS건설이 적정 주가를 떨어뜨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PBR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PBR. 원래는 PBR 목표 주가를 내가 구할 때, 이베스트 애널리스트 분이 목표 주가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1.0배를 적용을 했다면 이게 건설업종의 이익 추정치도 좀 떨어지고 있고 금리 상승하면서 이익 추정치 떨어지니까 멀티플을 PBR을 1배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는 0.8배를 곱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목표 주가가 6만 원에서 상당 4만 8천 원인가 아무튼 큰 폭으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시장에서 놀란 거죠. 이거 6만 원에서 4만 8천 원이나 목표 주가를 떨어뜨려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노이즈로 작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주가가 다 빠지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원래 여기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그만큼 괴리가 많이 벌어지죠. 괴리가 벌어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 쪽에서 이제 체크를 당하게 되죠. 야, 목표 주가랑 네가 지금 현재 주가랑 괴리가 너무 크니까 그거 좁혀야 된다라고 이렇게 뭐 그런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작업을 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센티적으로 건설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운시킨 이 부분이 어제 GS건설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가족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때 EPS라는 추정치를 떨어뜨려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이제 다운시켜서 하향 조정시키는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실적 추정치를 조정시키지 않고 멀티플을 조정시키는 거면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주가는 바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시켜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면 실적 추정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마무스메인가요? 카카오 게임즈의 이 게임이 신작 게임이 순위가 좀 떨어지면서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왔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 업종별로 어디를 어제 샀는지를 한번 보면 어제 공통적으로 샀는 업종이 거의 유일하게 없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웬만하면 이제 한 개 아니면 두 개 내지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는 업종이 나오는데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전혀 딴 곳을 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는 업종이 없었고요.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부분은 미디어, 그 다음에 기관들이 사는 것 중에 식품업료, 음식료, 요게 이제 기관들 매수 강도에 저는 좀 특징적인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보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기관 매수 강도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요거에 이제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한번 보셔야 될 내용인데 어제 이제 기사가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이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조만간에 새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5년 동안 원전에 대해서 신규 수혜는 없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어제 미리 약간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 뭐 신규로 짓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전력 인프라를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 정책 발표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전력 인프라, 변압기, 송배전 관련된 시스템 인프라 이쪽이 계속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봤었죠. 이게 지금 시대가 다 암울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주 잔고가 완벽하게 좀 쌓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재룡전기가 장중에 한 1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또 미국에서 수주가 500억짜리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제 양봉은 15% 정도 올랐지만 이게 한 8,000원 정도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 어제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도 보시면 기존의 거래량이 좀 터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렇게 양봉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8,000원 부근에서는 좀 팔려고 하는 그러한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룡전기를 만약에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우리 815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요 윗꼬리 구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비중을 줄여서 차익 실현을 좀 챙겨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조금 전에 이 뉴스도 임팩트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결국에는 앞으로 송배전, 변압기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그림이 정부 정책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전기와 같은 이렇게 송배전, 그다음에 변압기 하는 기업들도 이제 신고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종목들 웬만한 섹터와 지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쪽이 주도 섹터,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계속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어제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가지고 온 것은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쪽이 이제 골프 관련된 산업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프존 쪽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어제 나오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은 골프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이제 골프를 원래는 하다가 요즘은 안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저는 한 10년? 10년이 되셨어요? 10년이 넘었어요. 네네. 12년. 12년.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거의 골프를 제가 이제 안 해서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사실 이제 골프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해외로는 못 나가지. 이러다 보니까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여기 인구가 유입되면서. 근데 최근에 당근마켓에 테일러메이드 관련된 이렇게 좀 괜찮은 채들이 아주 헐값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중고채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 골프장들도 주말에는 오후에 이제는 오히려 예약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골프 빙하기 올 수도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우리가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필수 소비를 가장 늦게 줄이고 사실 골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지 레저잖아요. 레저.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가를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골프 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나타나면서 내가 임금이 거기에 맞춰서 올라오지 않으니까 소비를 줄이고 그건 뭐부터 줄일까요? 여행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러한 여가 생활부터 줄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골프존이 지금 보시면 18만 5천 원에 있던 주가가 최근에 12만 5천 원까지 이렇게 거의 5일선을 한 번도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거의 다이렉트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어제는 장대 연봉의 거래량도 터지는 모습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뉴스들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 빠지고 있지만 어쨌든 골프존도 이 스크린 골프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다라면 이 골프존 뉴딘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주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린 골프뿐만 아니라 야외 골프장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상대적으로 골프장 부킹 안 되고 골프장 가격들 막 올라갈 때 괜찮았는데 최근에 덩달아서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투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들 쪽이 상대적으로 당분간 이러한 인플레 영향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부분 숫자가 당분간 나오기 좀 어려운 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고 근데 스크린 골프 쪽은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을지 실적 발표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부 업종이 어제 동시에 잡힌 업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지금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부분들 경기 소비재, 자동차라든지 어쨌든 돈 많이 들어가는 이런 내구재들 쪽에 소비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그래서 I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IT 섹터가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수요가 몰리는 섹터가 어디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한 방울의 오일입니다. 말씀드린 네.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한 방울의 오일입니다. 그랬지만은 얼굴에 우리 김혜님 피부를 위해서 네. 뿌리는 한 방울의
에센스 오일. 네, 뭐 그런 저 화장품 오일이 아니 화장품 오일이 좋은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저도 기름 한 방울이 진짜 우리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식량. 이거는 우리가 줄일 수 없는 필수적으로 지금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돈들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쪽으로 지금 수요가 몰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도 공급을 이쪽에서 늘려야 되거든요. 오일이라든지 가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쪽 섹터를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료 쪽은 경기가 좋거나 경기가 나쁠거나 이거는 Q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크게.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필수적으로 계속 그래도 소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대선 공약 파기도 말씀드렸지만 조선과 이란 플랜트의 수요는 견고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요거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닝 시즌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플레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연준의 정책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수요를 금리 올려가지고 수요 떨어뜨려서 인플레를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문제지만 기업들과 자영업자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당연히 재고가 많이 쌓일 거고, 그죠? 공급은 많이 늘어나고, 재고는 쌓일 거고, 그다음 당연히 재고가 부담이 되면 가격을 다운시킬 거고, 가격 다운시키니까 마진은 줄어들 것이고, 이러한 과정들이 기업들한테 이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선반영을 했을지 아니면 앞으로 이게 더 진행이 될 것인지 이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실적까지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께서 2분기 실적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가지고 있는 기업, 관심 있는 기업들이 나타난다면 이게 2분기로 끝날지 아니면 3분기까지 이게 좀 더 이어질지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제 관심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수급에 잡히는 기업들 그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앞으로 2분기, 3분기에 실적 컨센서스가 다 다운이 될 텐데 이 부분이 멈출 것인지 아니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잘 체크를 좀 하시면서 우리 민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주가가 이미 다 선반영돼서 빠진 거다? 아니요. 더 빠질 거다? 네, 3분기까지 저는 좀 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 일부 섹터들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좀 섹터들은 요 과정이 3분기까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거겠죠, 그죠? 네.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자, 그 부분까지 한번 잘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지금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면서 영향을 받을 거니까 잘 머릿속에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어제 사모펀드가 어제 또 100억 이상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100억 안으로 매도가 좀 줄어드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특징적으로 어제 매수 들어온 종목은 3종목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2% 시총의 0.2% 이상 산 종목은 3종목밖에 없고 그중에 제 관심 종목은 한 2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루트로닉이 어제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온 몇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6월달 수출 데이터 잘 나왔다라는 말씀드렸고 어제 기관 외국인 그나마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온 대표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덴티스는 이제 치과 의료기기 임플란트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용 의료기기와 함께 임플란트 쪽이 수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잘 나왔는데 중동 그 다음에 중국향으로 상당히 견조하게 좀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임플란트 쪽에 치과 의료기기 쪽을 하려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오스테 임플란트도 있고 덴티움도 있고 덴티스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업의 약간 노이즈 측면에서 오스테 임플란트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를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덴티움, 덴티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덴티움은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는 조금 빠졌지만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위치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덴티스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업황이라고 본다면 주가가 요즘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두 종목이 조금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주가 위치는 덴티스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 아닌가라는 생각에 기관들 플레이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이제 하반기부터 3분기부터 또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모멘텀이 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 시총의 0.2% 이상 잡힌 종목들 중에서는 한 두 종목 정도 그냥 점검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은 그래도 어제 연기금은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2% 이상, 시총의 0.2% 이상 산 종목이 한 5개 종목 정도가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차익 실현이 요즘은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예전하고 패턴이 너무 다르다. 네네네. 이 새로운 패턴. 예전에 그 헤지펀드, 미국의 헤지펀드 그분이 오셨을 때 했던 얘기가 AI라든가 이런 자동 ETF 연관돼 가지고 차트가 상당히 거칠어졌다. 그분도 네네. 너무 하여튼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최근에 좀 잘 괜찮았던 게 태양광 쪽이었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이제 노이즈가 좀 중국에서 뭐 또 그 가장 밑단에 있는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이제 웨이퍼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그 밑에 단이 있는 셀과 이제 모듈 회사들은 그걸 전가해서 가격 인상하기가 좀 힘들면 또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노이즈도 살짝 생기면서 그 노이즈가 있으면 조금 조정 뭐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하루에 10% 이상 뭐 이렇게 막 후려 패니까 참 이게 매매하기가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어제 태양광 쪽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연기금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시총의 0.3%를 담는 걸 보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 또 뭐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좀 가지 않겠나라고 연기금에서는 태양광 쪽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SM과 JYP가 이제 연기금에서는 좀 특징적인 수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개 종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SM은 대주주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YP는 이제 2분기 제가 실적이 가장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엔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강점을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뭐 그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은 뭐 그런 부분들이 JYP의 좀 강점,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JYP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SM과 JYP를 동시에 어제 연기금에서는 좀 편입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연기금 쪽 한번 흐름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신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인데, 투신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보통 최근에는 뭐 IT 관련주들은 거의 맥을 못 추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쪽 센티 안 좋고 디스플레이 쪽 뭐 투자 심리 안 좋고 이러면서 IT 반도체 소부장 거의 뭐 지금 맥을 못 추는데, YMT 쪽으로 이틀 연속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PCB 쪽에 이거 잠깐만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잠깐만 찾아볼게요. 금방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거든요. 요거. 아이고.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요게 이제 PCB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PCB 기판을 다양한 기판들을 여러 층 겹으로 쌓는 게 지금은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뭐 다양한 기판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판과 기판은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결할 때 이 TSV라는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여기 구멍을 이렇게 딱 뚫어줍니다. 네, 구멍을 이렇게 정교하게 뚫어주는데, 이건 이제 보통 레이저로 이제 뚫는 기술도 있는데, 구멍을 뚫어주면 이 기판과 기판 사이에 이제 성질을 이제 뭔가
정기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오고 가기 위해서 정기적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뚫어놓은 구멍에다가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금색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지 않습니까? 요걸 하는 회사가 YM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덕전자, 심텍, 뭐 해성DS 이런 기업들이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기판이 업황이 좋으면 당연히 여기 표면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소재 강화하는 쪽도 당연히 업황이 나쁘지 않겠죠, 그죠? 근데 당연히 이제 이들 쪽이 다 요즘 뭐 피크한 논란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이 YMT도 반대 매매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예, 그렇게 급락을 하니까 오히려 투신에서는 야, 이거 단기적으로 너무 싸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심텍, 뭐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해성DS 이런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서 주가가 혹시나 반등이 좀 나온다면 그때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게 이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YMT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너무 빨리 들어가서 또 보초를 서기에는 지금 워낙 IT 쪽에 지금 그렇죠.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불안해서. 네네. 그래서 2분기 실적 요 움직임이 나타날 때 혹시 내가 관련된 기판 관련주도 뭐 없어라고 생각할 때 그때 YMT를 떠올리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총의 0.2% 이상 산 종목 중에 하나가 사마네트웍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마네트웍스는 드라마를 1년에 한 6편 정도 만들 수 있는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드라마 제작사들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한 5편에서 6편 정도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줘도 된다라는 게 우리 여의도의 이 미디어 컨텐츠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뷰였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무너지면서부터 다 이 드라마 제작사들도 다 이제 레벨이 한 단계씩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이 한 1,500억 레벨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넷플릭스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지금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비싼 주식이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드라마 제작사들도 덩달아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다라면 이 드라마 제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억대 이 정도 수준에서는 2천억 정도의 상단을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아마 투신들도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네. 우리가 외국인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시장 예상 호가 한번 좀 보죠. 코스닥이 네네. 3.3% 마이너스 예상.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혹시 반대 매매가 지금 몰리는 거 아닐까요? 네네. 약간 어제 오후장에 좀 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급락했기 때문에 네네네. 또 그 전에 또 우리가 신용이 약간 증가했었죠. 네, 맞아요. 이런 제가 얘기 보여드렸었죠. 했었는데 네. 오늘 반대.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장에는 이렇게 반대 매매가 쫙 나올 때 싸게 저가에 사서 또 장중에 뭐 판다든가 네. 뭐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호가가 일단은 에코프로 BM만 제가 하나 보니까, 호가 갭이 상당히 지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매수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위에는 지금 0.89%, 밑에서는 3.13% 이렇게 호가 갭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요거는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좀 좁혀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코스닥 지수가 3% 가깝게 갭 하락에서 출발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부분이면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땡큐할 수 있는 기회가 보통은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이제 시가로 반대매매 많이 출회가 되고 나면 그때 그날은 오히려 그때 시가를 바닥으로 좀 땡기는 그런 그림이 저가 매수로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시간이 아직 좀 남아서 뒤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네네네. 계속해서 갈까요? 외국인? 네,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는 어제 이제 원자력 쪽에서 그냥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여전히 BHI에 대해서 조금 선호를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우진, 네, 우진이 이제 원자력 계측기 관련해서는 그나마 제가 진입 장벽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이 정도가 어제 외국인 매수 강도의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제가 좀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기자재 쪽으로 어제 사모펀드가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게 저는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제 조선기자재들도 조선주와 함께 한 5%씩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매도 강도 상위 종목을 보시면 본행제를 만드는 동성화인텍 쪽으로 시총의 0.5%가 좀 세게 매수 강도 측면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성광밴드도 시총의 0.2%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재룡 산업, 그 다음에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 네, 이런 종목들 매도가, 한국카본도 본행제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매도 강도를 보면 어제 딱 압축을 해버리면 조선기자재, 그죠? 조선기자재, 본행제와 피팅, 그 다음에 IT, 예, 소부장, 네. 원익 QNC라든지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 이렇게 압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조선 기자재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뭐 차익 실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뷰는 저는 없으신 분들한테는 또 담을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담을 수 있는 위치는 제가 또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연기금 쪽을 한번 봐드리면, 연기금 쪽은 CGV를 조금 많이 팔았네요. 시총의 0.3% 정도 CGV를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과 다르게 루트로닉을 연기금은 좀 조금 파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한미글로벌을 좀 파는 그런 모습이 연기금에서는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투신 쪽 보면 GS건설을 가장 많이 팔았네요. GS건설을 어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뭐 IT 소부장 종목들, 뉴프렉스, 원인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매도 강도 상위 종목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어제 매수 강도 상위 업종에 음식료가 기간 매수 강도에 잡혔다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식료 쪽이 이제 수출 데이터도 양호하게 좀 나왔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삼양식품과 같은 이런 라면 관련주들 많이 봤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농심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또 이제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대상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차트 가지고 하나만 요거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좀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2만 원 아래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몰리는 섹터는 에너지와 식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량이 뭐 음식료가 대부분 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뭐 이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상반기에 곡물 가격이 올랐던 것이 2분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올 뭐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빠르면 이제 이 떨어지는 곡물 가격이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하반기 내년 초에 이제 투입이 된다면, 지금 이제 뭐 판매 가격은 다 인상을 대부분 다 해놨잖아요. 그죠? 가공식품 회사들이 다 이제 인상을 해놓은 상황에서 곡물 가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올려놓은 판매 가격을 인하를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좋아질 기업으로 이제 음식료를 계속 이제 말씀을 과거에도 이제 드렸던 건데, 이 스프레드 마진 갭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료가 그래도 필수적으로 큐가 그렇게 줄어들 수 있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고, 하반기 내년도에
쪽에 이 마진 갭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다. 대신 혹시라도 뭐 이상한 또 기후 변화 아니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그 곡물 가격이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면 요 센티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체크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앞으로 음식료 쪽은 그나마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 중에서 좀 선호하시는 그 종목이 있어요? 그 네. 기업이?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대상이 대상이 뭐 2분기 실적도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전고점이 이제 23,000원 정도 여기 200일선이 여기 내려오고 있는데 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트라이하는 그런 그림은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이제 하반기에 곡물 가격 떨어지고 이익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이 더욱더 명확하게 이제 실적 추정치들이 상향 조정이 되면 요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일단 음식료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